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할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굴의 의지, 깊은 사랑,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시면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하나라는 한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치 없는 짐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황량한 사막에서 시들어가는 꽃처럼 고독하고 단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시련을 통해 그녀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불꽃을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얻은 어린 생명들을 위해 굳건히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한때는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정, 즉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 숭고한 모성애, 그리고 선의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여러분은 이하나가 가장 혹독한 시련에 맞서고 모든 편견을 극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경이롭게 증명해내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지 5년 후 비행기와 6아이를 데리고 돌아온 이하나의 가슴 벅찬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하나의 삶은 오래된 회색 벽지에 둘러싸인 작은 방과 같았다. 희미한 햇살조차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남편 박준호는 늘 바빴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긴 그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 하나는 그저 집에 있는 여자일 뿐이었다. 저녁 7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식탁의 하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방금 든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금세 식어버렸고 따뜻했던 온기는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식욕이 없었다. 그저 숟가락으로 찌개, 속 두부를 멍하니 휘저을 뿐이었다. 준호는 오늘도 늦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창밖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다. 하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하늘엔 별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끔 길고양이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결혼 5년 차. 그녀의 삶은 이토록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으며 아무런 파장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인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저 숨 쉬고 먹고 잠드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 넓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특히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도서관에서 항공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비행기 모형을 조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늘 여자아이가 뭘 그런 걸 하려느냐는 시선이 따라 붙었고 그녀의 꿈은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히게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그런 면모를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쓸데없는 망상이라며 비웃기 일쑤였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꿈과 재능을 숨기게 되었고
평범한 아내의 삶에 안주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난 하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다. 낡은 우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축축한 시장 골목을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빗물 고인 웅덩이 옆에 털이 젖어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다쳤는지 절뚝거렸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못 본 척 지나치거나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하나는 망설였다. 지갑에는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틸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이 고양이를 데려가면 그녀의 빠듯한 살림은 더욱 힘들어질 터였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이 바라는 고통과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쿵 하고 울렸다. 마치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이 저 고양이에게 투영된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다. 하나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낡았지만 깨끗한 스카프를 풀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다. 스카프로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젖은 몸을 감싸 안았다. 고양이는 처음엔 발버둥 쳤지만 이내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긴 듯 품에 파고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나는 속삭이며 고양이를 품에 안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장은 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당장 자신의 삶도 고단하지만 약한 존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본성이었다. 작은 고양이의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고양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다. 그리고는 밥그릇에 남은 밥과 김치찌개 건더기를 작게 잘라 고양이에게 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밥을 다 먹은 고양이는 하나의 무릎에 올라와 골골송을 부르며 잠이 들었다. 하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의 외롭고 삭막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햇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햇살은 그렇게 하나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늦은 밤, 햇살이 옆에서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하나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달고 다른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책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수첩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글씨와 복잡한 도면들이 가득했다. 연필로 그린 듯한 비행기 부품들의 상세한 스케치, 항공 역학에 대한 공식들, 그리고 난해한 계산식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담하고 시원시원한 필체였다. 이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비행기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보물이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빌려 읽었던 전공 서적들의 내용을 옮겨 적고 직접 구상한 비행기 모형의 설계도를 그려 넣은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늘 여자가 무슨 공학이냐며 그녀의 호기심을 꺾어왔기에 하나는 이 수첩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철저히 숨겨왔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 자유를 갈망하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하나는 손가락으로 도면 위를 쓸어내렸다. 어렸을 적 그녀의 꿈은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었고 이 수첩은 그 꿈의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햇살을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작은 희망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그 꿈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수첩이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고요했던 삶은 이제 막 거대한 변화의 서곡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나의 삶에 드리워진 고요는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구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저녁,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듯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박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냉기를 뿜어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섬뜩함이 감돌았다. 하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차갑게 내뱉었다.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무슨 일일까?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그 어떤 상상도 준호의 다음 말에 비할 수는 없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날씨 이야기나 하듯 건조하고 몸이 건조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다. 하나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뭐라고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넌 나한테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냥 짐짝일 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하나를 꿰뚫었다. 같이 짐짝 그녀는 그동안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깨끗하게 돌보며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겨우 이런 말인가? 하지만 저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뭘 하지만이야. 넌 하는 게 뭐야.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돈이나 축내는 주제에.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 네 주제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질린다. 정말.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은 하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아니, 오히려 해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비참함이 온몸을 잠식했다. 준호는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던져놓았다. 묵직한 봉투 안에는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이 돈이면 한동안 살겠지. 여기서 사라져줘.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어차피 넌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는 매몰차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하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품속에 안겨 잠들어 있던 햇살이가 그녀의 울음소리에 놀란 듯 작게 야옹하고 울었다. 햇살이의 작은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작은 생명도 이제 갈 곳을 잃게 될 터였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제발.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소리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시끄러워. 네가 뭘 고친다는 거야? 너 같은 건 아무리 고쳐도 쓸모없어. 빨리 짐 싸.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정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등 뒤에서 작게 속삭였다. 날 짐짝처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잔인했다. 네가 내 삶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그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버려진 짐승처럼. 그녀의 세상은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나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와 햇살이를 품에 안은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준호는 이미 집을 나섰고 차마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문은 굳게 잠겼고 곧이어 도락,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하나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어제까지 살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친구라고는 준호의 친구들 아내가 전부였고 그들은 이미 준호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터였다. 시댁은 말할 것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몸은 비에 젖고 추웠지만 마음은 더 시리고 아팠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가치 없는 짐짝. 그 말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났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분노와 함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존심. 잠들어 있던 그녀의 내면이 강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어릴 적 꿈꿨던 비행기의 설계도를 떠올렸다. 그리고 햇살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책임감도 함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를 버린 준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다만 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결코 가치 없는 짐짝기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도 잠재된 재능과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이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가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젖은 옷가지와 함께 그녀의 과거와 약점도 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이 버림받은 절망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된 셈이었다. 그녀는 햇살이를 품에 꼭 안고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준호에게 버림받은 지 5년. 이하나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과 같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파도를 헤치고 작은 섬에 정착한 듯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 그녀는 그곳에서 6아이의 엄마이자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생활력 강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보육원이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이었다. 갈 곳 없는 자신과 닮아 보였기에 하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햇살이는 이제 건강한 고양이로 자라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햇살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과거에 이하나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인함이 그녀에게 깃들어 있었다. 하나의 주 수입원은 낡은 트럭을 이용한 운송업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돌며 농산물을 싣고 나르거나 마을 주민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일이었다. 낡은 트럭은 그녀와 아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비켜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막 시장에서 돌아와 트럭 시동을 걸던 하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컹, 컹 하는 기침소리 같은 엔진음이 몇 번 나더니 이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은 묵묵부답이 되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트럭이 멈추면 당장 오늘 먹을 것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수리점에 맡길 돈도 넉넉지 않았다. 아이들이 맑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엄마, 트럭 아파요. 응, 조금 아픈가 봐. 엄마가 고쳐줄게.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침대 머리맡 서랍에 숨겨둔 낡은 가죽 수첩이 떠올랐다. 비행기 설계도와 복잡한 기계 도면으로 가득했던 그 수첩. 혹시 이 트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을 펼치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어릴 적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던 꿈을 떠올리며 트럭의 엔진룸을 열었다. 그리고 수첩 속 도면들과 비교하며 하나씩 부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뜯어보고 맞춰보는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엔진의 구조, 연료 분사 방식, 전기 배선. 비행기의 원리와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계 원리는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녹슨 볼트를 풀고 엉켜버린 전선을 정리하고 기름때 묻은 부품들을 닦아냈다. 엄마, 뭐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둘러쌌다. 엄마가 트럭 고쳐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신나게 달리려고. 하나는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듯 중얼거리며 작업에 몰두했다. 비록 비행기는 아니지만 이 트럭 역시 그녀와 아이들의 날개와 같은 존재였다. 그때였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와 서 있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연륜이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가 트럭을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본 듯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마을에 은퇴 후 내려와 사는 전직 항공기술자 김 씨였다. 평소에는 그저 동네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의 눈은 매의 눈처럼 정확하게 하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가씨, 혼자 뭘 그렇게 고친다고 낑낑대나. 김 씨가 무심하게 말을 건넸다. 하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네, 트럭이 갑자기 멈춰서요. 그런데 뭘 보고 고치나. 김 씨의 시선은 하나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에 머물렀다. 하나는 얼른 수첩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김 씨는 도면의 일부를 본 듯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다. 이건 비행기 설계도 같은데 게다가 이 필체 예사롭지 않구먼. 김 씨의 말에 하나는 당황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재능이 뜻밖의 인물에게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어릴 적 낙서 같은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하나의 손에서 수첩을 가져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군. 혹시 예전에 항공 관련 공부를 했었나? 김 씨의 질문에 하나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트럭 엔진룸을 들여다봤다. 자네가 이 도면을 보고 엔진을 고치려 하는 건가? 흥미롭구먼. 좋아, 내가 좀 도와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하나의 옆에 앉아 능숙하게 공구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에게 트럭 엔진의 구조와 비행기 엔진의 유사점,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 원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하나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지식이 김 씨의 설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듯했다. 김 씨는 하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해 주었고 그녀의 뛰어난 이해력과 직관력에 감탄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젊은 여성에게는 평범치 않은 재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하나와 김 씨의 협력 덕분에 트럭은 언제 그랬냐는 듯 쌩쌩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나도 오랜만에 재미있었네. 그런데 아가씨, 혹시 비행기 만드는 데 관심 없나? 자네 재능이 아까워. 하나는 김 씨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다시는 꿈꿀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꿈이 그녀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봐야 할 6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비행기는 너무나 요원한 꿈처럼 느껴졌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준호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를 버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하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을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바닷가 마을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이하나, 그리고
그녀가 입양한 6명의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의 전직 항공기술자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무슨 비행기, 그 한심한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준호는 코웃음 쳤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하나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릴 적 그녀가 비행기 모형에 집착했던 기억, 그리고 우연히 그녀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난해한 도면들이 떠올랐다. 설마 그 여자가...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가 다시 나타나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의 질투심과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탐정에게 하나의 동향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성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 하나의 그림자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드리워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 씨의 제안은 하나의 잠자고 있던 꿈을 다시 깨웠지만 그녀에게는 6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항공기술자의 꿈을 다시 좇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비행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아까운지 설득했다. 아이들도 김 씨를 따랐고 하나가 비행기 모형을 만들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다. 결국 하나는 김 씨의 끈질긴 설득과 아이들의 순수한 열망에 못 이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낮에는 트럭 운송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김 씨와 함께 낡은 창고에서 비행기 제작에 매달렸다. 김 씨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며 설계와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손에서 낡은 부품과 재활용품들이 점차 비행기의 형태를 갖춰갔다.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열성적인 조수이자 응원단이었다. 그들은 작은 손으로 부품을 나르고 엄마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꿈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무인기 설계 및 제작 경진대회 소식을 전해왔다. 국방부와의 대규모 계약이 걸려있는 권위 있는 대회였다. 그는 하나에게 이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아가씨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일세. 자네의 재능은 이런 시골 창고에 썩히기엔 너무 아깝다네. 하나는 망설였다. 거대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회에 자신 같은 무명인이 나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다. 게다가 그 대회가 열리는 곳은 다름 아닌 서울. 박준호가 있는 곳이었다. 잊고 지내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김 씨와 아이들의 뜨거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비행기를 만드는 모습에 열광했고 그녀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다. 그들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대회는 서울의 오래된 폐비행장에서 열렸다. 그곳은 과거 준호가 하나에게 쓸데없는 망상이나 한다며 그녀의 비행기 꿈을 비웃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나에게 그곳은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상징적인 투기장이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기업 부스들과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하나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6 아이들과 함께 낡은 트럭에서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직접 만든 재활용 재료로 만든 작은 무인기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비웃거나 동정 섞인 시선을 보냈다. 특히 대기업 소속의 경쟁자들은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과시하며 하나를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는 듯했다. 박준호는 VIP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하나가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기 위해 찾아왔지만 막상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자 더욱 조롱하고 싶어졌다. 저 여자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하긴 할 줄 아는 게 저런 것뿐이니. 그의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준호는 더욱 확신했다. 하나는 결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대회는 시작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매끄러운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무인기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했다. 하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무인기를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희 무인기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는 저와 제 아이들의 꿈을 싣고 날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몇몇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관중석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팔짱을 끼고 비소를 흘렸다. 마지막 실기 테스트. 상황은 급변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야외 테스트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풍과 폭우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대부분의 무인기들은 강풍에 휘청거리거나 비에 젖어 작동을 멈췄다. 일부는 아예 추락해버렸다. 참가자들은 당황하며 컨트롤러를 조작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젠장 바람이 너무 강해. 이건 불공평해. 대회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불평이 터져나왔다. 대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심사위원단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그들은 남은 참가자들에게 5분 안에 시험을 마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하나는 자신의 무인기를 지켜봤다.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투박한 외형이었지만 그녀의 정성과 오랜 연구가 담겨 있었다. 비록 옆에는 김 씨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홀로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김 씨는 멀리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하나를 향한 믿음은 변함없었다. 엄마, 괜찮아요. 가장 어린 막내딸이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하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강풍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거세게 휘날렸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인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5분이라는 시간 제한, 거센 바람과 비,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시선들. 이 모든 압박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투지와 강인함이 솟아났다. 이 시험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컨트롤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재능과 용기를 시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심사위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은 시간 5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 든 컨트롤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릴 뿐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거센 비바람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인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무인기,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시작. 시작 신호와 동시에 하나는 능숙하게 컨트롤러를 조작했다. 무인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했다. 다른 참가자들의 무인기는 강풍에 휘청거리거나 아예 이륙조차 하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하지만 하나의 무인기는 달랐다. 비록 투박한 외형이었지만 그녀가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다듬고 설계한 공기역학적 구조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무인기는 목표 지점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풍이 갑자기 휘몰아쳤다. 크악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무인기가 마치 나무십처럼 한순간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급전직하하며 추락할 듯 기우뚱거렸다. 모두가 실패를 직감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글썽였다. 박준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끝났군. 역시 저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비행기 설계도가 3D 영상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강풍의 방향과 속도를 직감적으로 계산했고 무인기의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적처럼 움직였다. 컨트롤러의 조작 스틱을 섬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무인기와 하나가 한 몸이 된 듯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수첩에 빼곡히 적었던 항공 역학 공식들과 김 씨에게 배웠던 실전 노하우를 순식간에 조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빗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온몸의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하나의 무인기는 추락하는 듯 싶더니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마치 고개 비행을 하듯 공중에서 한 바퀴 선회하며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했다. 그리고는 좁은 간격을 뚫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심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박준호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마지막 코스, 좁은 통과 지점이었다. 폭우로 시야가 흐릿했지만 하나는 망설임 없이 무인기를 조종했다. 무인기는 통과 지점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인기가 흔들렸다. 마지막 순간, 간발의 차이로 통과 지점의 구조물에 날개가 스친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무인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사위원들도 패드를 들고 실격 처리를 준비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나의 무인기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균형을 잡고 비틀거리며 하늘로 치솟았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륙했다. 비빅 A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시간은 4분 59초. 아슬아슬하게 성공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낡은 재활용 무인기가, 그것도 한 여성의 손에 의해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했다. 이윽고 정적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박수였지만 이내 그 소리는 거대한 함성과 환호로 변했다. 와, 말도 안 돼. 저걸 성공하다니, 저게 재활용으로 만든 거라고. 대단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대신 경탄과 존경의 빛이 가득했다. 박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가치없는 짐짝이라는 말은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칼날이 되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은 하나에게 매달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 성취감과 감격,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사회 인정을 받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폐비행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는 그녀의 승리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이름은, 그리고 그녀의 무인기는 그날 대회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다. 대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의 무인기는 국방부와의 계약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재활용 재료로 만든 무인기, 6아이의 엄마,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짐짝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전 국민의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박준호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하나의 승리는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회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스토리에 감동받은 시민들은 그의 과거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고 기자들은 그의 회사를 파헤쳤다. 결국 준호는 불법적인 사업 확장과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대신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버린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였다. 대회 후 며칠 뒤 하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심사위원단 중 한 명이자 과거 하나의 실력을 의심했던 권위 있는 항공공학 교수였다. 그는 하나의 집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보지 못한 저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하나 씨의 무인기는 기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성과 가능성 면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인재는 우리나라 항공기술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국방부와의 계약과 교수의 제안 덕분에 하나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길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항공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그녀처럼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사랑과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 앞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녔다. 햇살이는 아이들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막내딸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하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 그때 김 씨가 하나의 옆에 앉았다. 아가씨, 자네는 정말 큰일을 해냈어. 나도 자네 덕분에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았네. 하나는 김 씨를 돌아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아니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낡은 트럭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의 날개가 되어주셨어요. 김 씨는 푸근하게 웃었다. 자네는 이미 날개가 있었네. 다만 그 날개를 펼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자네는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를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녀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에게 미련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 아이들과의 행복, 그리고 그녀가 이룰 수많은 꿈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하나의 삶은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5년 후 그녀가 설립한 항공기술회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친환경 무인 항공기와 인공지능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특허를 획득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를 넘어 혁신적인 기업인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롤 모델로 존경받았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에 그치지 않았다. 하나는 약속대로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전국 곳곳에 하나 항공과학영재 학교체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항공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비행의 꿈을 심어주었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녀의 강연은 늘 학생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6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했다. 첫째는 그녀의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항공 엔지니어로 활약하며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둘째는 교육자의 길을 선택해 하나 항공과학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셋째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회운동가가 되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넷째는 예술적 재능을 살려 항공과학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냈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와 언니, 오빠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의 자랑이자 빛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삶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하나는 자신이 설립한 하나 항공과학영재학교의 개교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내빈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조차 하지 못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6 아이들과 김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뒤편,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김씨와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에게 향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하나들이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하나는 김씨와 함께 학교 운동장 옆 작은 언덕에 올랐다. 언덕 위에서는 그녀의 회사에서 개발한 최신형 무인기 몇 대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유유히 날아가는 무인기들을 바라보며 김씨가 말했다. 아가씨, 이제 자네는 정말 큰 날개를 달았구먼. 저 하늘 끝까지 날아갈 거야. 하나는 김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저는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모든 꿈을 싣고 날아오를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고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꼈다.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저 멀리 하늘에서는 그녀가 만든 비행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삶은 밝고 희망찬 미래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사랑,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하나처럼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하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